여기 단지 배치되어 보시는 저기 201동과 202동 3동 사이에 붉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위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사고의 일시는 지금 현재 요 밑에 보시면 동영상 좀 잠깐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에서 발생한 현장이고요. 23시 25분 조금 지나서 15초 정도가 되면 이렇게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초에 하부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17초에 진동이 발생하죠. 그거는 15초에 1층의 슬라브가 붕괴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7초에 2층까지 붕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타워 크레인의 기초를 흔들면서 좀 진동이 있는,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23시 25분에 발생한 그런 사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외부보다 내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지하 1층 부분이고요. 저기 하부 부분이 지하 2층까지 붕괴된 현장입니다. 여기 사고 현장을 보시면 기둥만 남아있는 현장을 볼 수 있고요. 기둥 상부에 일부 흙이 이렇게 좀 쌓여있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조경 공사 시에 같이 흙에 쌓여있는 공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사진 보시죠. 내부에 붕괴된 사진입니다. 내부에서 붕괴 현상들을 저희 사조위에서 다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무량판 구조다라는 것은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일반적인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저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량판이다라는 것은 보가 없고 기둥이 직접 슬라브를 그런 지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무량판 구조가 지하 1층에 해당하는 부분에 실제 주차장 부분에 이런 무량판으로 그 골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저희 그 사조위에서 그동안 그 사전에 있었던 설계 도면 그리고 각종 설계 도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구조 설계에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하중이라든지 뭐 휘임이라든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구조 계산서라는 것이 있고 구조 도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구조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구조 계산서고요. 이게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도면화하는 것이 구조 도면인데, 그 두 도면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구조 계산서 내용을 보면 그 뚫림 전단, 지금 아까 얘기하신 슬라브를 기둥이 지지하다 보면 이렇게 뻥 뚫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 전문용어로 뚫림 전단이라고 하는데, 뚫림 전단에 대한 설계 내용이 일부 부적정한 그런 내용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것이 실제 사고 현장의 도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빨간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고 붕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하 2층이 붕괴된 지역입니다. 보시면 설계 도서상으로 이게 까만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단 보강근이다라고 하는 보강 철근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단 보강근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전단 보강근은 이 도면처럼 기둥 주변에 하부에 있는 도면처럼 상하부 철근 사이에 저희가 수직으로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을 배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철근들이 누락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이제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이 당 공사 현장은 또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 관리다라고 하는 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공 책임은 CM에 대한 입찰 안내서, 여기 보시면 20년 09월에 발주청인 LH에서 입찰 안내서를 내보낼 때 각각의 해당되는 책임 사항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맨 위를 보시면 설계서의 작성에 대한 작성 책임은 설계사에 있고요. 다음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계약 상대자, 즉 GS 공동수급체 그리고 여기 있는 LH 발주청이 이제 공동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의 사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저희 사조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사조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 이외에 하나를 보시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초기한 점검 자료, 그리고 LH에서
같이 저희가 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정밀 진단 자료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 등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저희가 콘크리트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문제에 대한 검토한 자료입니다. 일단 그 콘크리트가 현장에서 쓰일 때는 최초에 콘크리트가 납품이 되면 받아들이기 검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기 검사, 레미콘 원자재에 대한 문제죠. 거기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그러면 현장에 있는 강도는 어떠냐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 도면상에 있는 것처럼 이 도면상에 보면 크게 A-1, 2, 3, 4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이 넓다 보니까 한꺼번에 타설을 못하고 나누어서 타설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콘크리트의 강도는 저 빨간색 라인으로 있는 24메가파스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라인은 실제 저희가 그 강도를 보기 위해서 코어라는 걸 채취합니다. 채취할 때는 이 코어를 뽑다 보면 아무래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을 우려해서 보통 85%가 넘어가면 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값이 노란색 라인입니다. 20.4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A-1, 2, 4 구간은 다 만족을 했는데 A-3 사실은 사고 구간의 가장 직접적인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강도가 미달하는 것으로 판별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 사저위 결과 저희 그래프에서 보시면 까만색이 저희 사저위에서 직접 테스트한 거고 저희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LH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고 부위엔 강도가 좀 미달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문제는 철근 자체 재료 강도는 저희가 철근 시료를 채취해서 테스트했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사고분의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배근이 됐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전체 구간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요. 붕괴 구간에 이미 붕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설계 도면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지금 빨간색 아래에 있는 라인 위는 전단 보강근에 배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배근 현황을 살펴보니 좌측은 배근이 됐는데 여기 빨간색 부분들은 설계 도서에 있는데 실제는 시공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 배근상에 시공상에서도 어떤 누락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저희 그 지하층의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조위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건설사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전체 기둥의 개수는 약 399개. 요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399개 중에서 구조 도면에 표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단 보강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공된 게 제18, 시공되지 않은 게 37. 총 115개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은 37개가 빠진 것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조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255개는 이거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는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부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설계상 자체적으로도 누락돼 있는, 즉 설계상의 누락 그리고 시공상의 누락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실제 그 도서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청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그다음에 하도급의 철근 콘크리트 업체, 조경업체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청문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사고 당시의 하중 재화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하중 재화 상황은 그 슬라브 위에 저희의 일정한 토사가 쌓여 있는데 그 토사가 일정한 높이가 아니라 한쪽으로 좀 이렇게 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좀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A, B, C, D로 되어 있는데 흙을 밀어내서 A 구간으로 좀 많이 밀어내고 그다음에 B 구간에 좀 낮게, C 구간에 좀 낮게 그러다 보니 실제 설계된 하중보다 좀 과다 하중이 실제 시공 도중에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것들을 간단히 저희가 계산을 실제 계산 3차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계산으로 그냥 평면 해석을 해봐도 기둥의 전단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하중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보단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실제 설계 도면에서는 이런 하중 분산이 이루어질 때는 여기 뭐 밑에 조그맣게 돼 있죠. 주차장 토피는 최대 1.2m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차량 통과 예상 부위는 서포트를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 당시에는 이런 서포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조경 공사에 관련된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것들은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토사를 1.2m 쌓고 공사를 하다 보면 중량물이 되다 보니까 그 아래 EPS 블록이다라고 하는 경량체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토사를 쌓아놓고 삽입하려고 이렇게 흙을 밀어낸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흙이 한쪽으로 쌓였다라는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유인물에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문서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좋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최초의 이게 지금 구조체고요. 구조체의 지하 1층, 2층 부분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붕괴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할 때 이 슬라브의 내부를 보면 이 좌측 부분에는 이렇게 상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 보강근들이 실제 시공이 됐었고요. 그러면 우측 부분에는 전단 보강근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실제 4월 3일에 4일, 8일에는 조경토가 들어와서 한 1.1m 높이의 조경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지금 A, B, C, D처럼 그 1.1m 한쪽으로 밀어내서 최대한 2.1m까지 흙이 쌓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둥에 저런 펀칭, 시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붕괴가 발생하는 이제 이런 파괴 양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 콘크리트 강도 24메가파스칼이 안 되는 16.97 정도 되는 강도를 삽입하고 2.1톤 1m 정도의 하중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구조 해석이다라는 계산 과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여기 기둥에 나타나듯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원이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전단력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 분홍색이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강도가 24레도 부족하다는 거고 저기 좀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원들은 콘크리트 강도 16.97로 낮아지면 위험한 상태가 놓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고 부위에 전반적으로 강도들이 다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뭐 일부 뭐 힘에도 부족하다. 그냥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는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단에 대한 저항력은 콘크리트 강도 더하기 전단 보강근의 강도를 씁니다. 근데 보통 뭐 기둥마다 다릅니다만 전단 보강근의 강도가 보통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전단 보강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전단 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하고 구조계산서상에서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그런 오류 이외에도 또 시공 시에도 전단 보강 설치가 좀 누락이 되었었다. 다음에 그 최종 시공을 할 때는 백은 상세도라는 걸 작성합니다. 보통 저희가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공사가 작성을 합니다. 근데 시공사가 작성되어 있는 샵 드로잉에도 이런 전단 보강에 대한 사항들이 다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 공사 등 설계 하중은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종합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검측, 그럼 백은 상황에 대해서 감리가 검측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미흡했었다. 다음에 무량판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상황, 사용은 좋지만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 기준이라든지 표준 시방서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간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책임 주체별로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일단 설계사라고 얘기하면 사실 건축 설계는 건축사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구조 부분 이제 구조 설계 회사에 다시 이제 하청해 주게 되는데 구조 설계상에서는 구조 부재의 전당근 설치 여부에 대해서 보통 지금 이 케이스에는 V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전담보강을 설치를 해라. 근데 V자 표시를 안 한 기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 설계에서는 이 구조 계산서를 받아서 도면화하는 작업에서 일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공사에서는 설계사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다음에 백은 상수들을 만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누락 사실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누락했다. 그다음에 조경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작용할 때 구조의 검토가 미흡했다라는 상황이 있었고요. 건설사업관리사 보통 일반 감리사다라고 보면 이런 설계도서나 백은 상세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시공 과정에서 검측 과정에서 이런 접합부 철근 백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 좀 미검측을 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주처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승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승인 과정에서 검토가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구조 안전 측면에서 이 무량판 구조라는 개념을 보면 무량판 구조는 사실 층고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 공간이 넓힐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 접합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무량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현재 그 건축법 산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특수구조라는 것을 따로 정의합니다. 특수구조다라는 건 예전에 마우나 리조트와 같은 어떤 PEB 시스템이라든지 내진에 취약한 필로티라든지 이제 이런 몇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 무량판을 포함시켜서 이 특수구조로 포함이 되게 되면 향후에 건축 심의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구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 제안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제안 사항은 현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협력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시공 상세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이것들이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는 이건 꼭 무량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 전체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제도상 여기 나와 있죠. 구조 계산은 구조기술사라는 전문가가 합니다. 반면에 이제 설계 도서 작성은 건축사가 총괄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서 검토 및 백은 상세도는 또 시공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측을 하고 승인은 감리가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사실은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맨 첫 단계 구조 계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그 관리가 좀 미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조 전문가들이 도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건축 구조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면 구조 검사 및 실험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무량판 구조를 좀 추가하고, 그다음에 공사의 좀 효율적 관리, 구조도 좀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측면은 이제 시공 품질 측면입니다. 일단 그 품질 관리자다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데 물론 현행 법령에서 겸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규정을 강화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이기 검사에서 만족한 게 구조체로 가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국토부를 중심해서 현장 양생 공시체 시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실제 현장에서 관리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도입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광주 사태 같은 경우 때문에 한중 콘크리트, 동절기 콘크리트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서중 콘크리트, 하절기 콘크리트에 대한 관심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절기에도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콘크리트 강도, 균열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바리를 아까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사 관리 측면입니다. 예, 공사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 기준들이 약간씩 뭐 높이라든지 좀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의 좀 연계성을 확보해서 좀 상호 기준마다 다른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및 감리 업무를 좀 개선해서 검측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측 자료들을 좀 디지털화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거나 향후 건축물의 유지 관리 시에 이런 실제 시공 시에 발생한 시공 시의 현장들의 그 디지털 매체를 위해서 항상 활용하고 최근 얘기하는 BIM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고 방지 대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